먼저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CMM 학회는 ACM에서 주최하는 그 멀티미디어 관련된 학회이고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렸고요. 올해는 약 700편 가까이의 페이퍼 सब미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7%가 조금 안 되는 그 억셉턴스 레이쇼를 보였습니다. 그 구글 스컬러에서 찾아보니까 ACMM 학회가 그 멀티미디어 분류에서는 탑 컨퍼런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아마 탑인 것 같습니다. 위에 두 개는 아마도 저널일 거고. 그런데 이 ACMM 학회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딱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논문들을 읽어봐도 오타도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논문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았어요. 논문을 보다 보니까 막 크로스 엔트로피를 크로스 에너지라고 막 쓴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 논문들의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튜토리얼과 키노트 중에서 제가 참석한 것은 딥러닝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튜토리얼을 참석했고요. 그리고 키노트 중에서는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알리바바에서 주최를 했던 그 챌린지 앤 프랙티스 오브 라지 스케일 비주얼 인텔리전스 인 더 리얼 월드라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채용 부스에서도 제가 있었는데, 채용 부스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사람은 파르시브라고 해야 되나? 이 러시아인 교수인데 ITMO라는 학교에서 리서치 프로세서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클로바이 AI에 인턴십을 지원을 했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 학회에 있는 모든 논문 제목과 그리고 저자의 소속과 저자 이름을 텍스트로 삼아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는데,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차이나 또는 차이니즈였고요. 학회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80%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 논문 굉장히 많이 냈고, 그리고 참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랑 그 저자랑 저자 소속 중에서 차이나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소속과 이름을 빼고 오직 논문 제목만으로 워드 클라우드 돌려봤는데, 가장 많이 나타났던 단어는 러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학회니까 이미지라는 단어들도 많았고, 비디오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 다른 학회와는 좀 비교가 되게 보였던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라는 단어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단어들도 이 학회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회 논문들 중에서 4가지의 논문을 골라봤어요. 그 기준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그 광고 크리에이티비티 생성과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기반으로 논문을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미지 인핸스먼트와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Aesthetic Driven Image Enhancement by Adversarial Learning이고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주어지면은 이게 이제 입력입니다. 이 입력을 이제 컬러를 바꾸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을 바꾸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요소들을 바꿔 주어서 좀 더 보기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한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그 인핸스먼트 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을 제안한 결과이고 두 번째 방법을 제안한 결과예요. 요거는 그 이미지 인핸스먼트 중에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인핸스먼트를 겐을 사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셋을 특별히 마련을 하지 않고 현재 그 퍼블릭 데이터셋으로 그 그라운드 트러스 페어와이즈로 존재하는 그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저자가 사용한 이미지 인핸스먼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 평가를 해봤더니 이 빨간색,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이 그 사람이 실제로 이미지를 인핸스먼트해서 얻은 그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이고요.
이미지 이넨스먼트 결과를 0.에서 10점까지로 척도를 매겨서 매겨본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요거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얻은 결과이고, 그리고 위에 두 가지가 저자가 제안한 이미지 이넨스먼트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매겨본 척도입니다. 저자의 말로는 수작업이나 아니면 저자가 제안한 방법이나 결과가 비슷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겐을 사용했는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요.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면은 AVA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그 레이블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로우 퀄리티와 하이 퀄리티로 나눴어요. AVA 데이터셋을 보면은 어떤 사진에 대해서 그 프로페셔널리스트가 이 이미지는 그 보기에 에스테틱 점수가 좋아요 또는 나빠요로 0점에서 10점 정도의 척도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약 2등분으로 나누어서 2등분해서 좋은 퀄리티 또는 나쁜 퀄리티와 좋은 퀄리티로 클래스를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 이넨스먼트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이미지가 하이 퀄리티인지 로우 퀄리티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이넨스먼트 그 제너레이터의 방법을 보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이넨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 톤을 바꾸려고 할 때 약 3종류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3종류의 파라미터를 리그레션을 해줘요. 리그레션을 해준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직접 픽셀의 그 컬러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픽셀 단위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이넨스먼트의 파라미터를 리그레션 한 다음에 그 리그레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단순히 그 필터를 어플라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았을 때 이 이미지의 레지넷 피처를 뽑고 그 피처들을 예를 들어서 피처의 필터가 적용된 필터가 2048개의 필터가 있으면은 그 필터를 이미지 이넨스먼트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만큼의 디멘전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필터들에서 풀링을 해서 원하는 파라미터를 리그레션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시메틱 휴먼 메이팅이라는 것이고 알리바바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은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원래는 이것이 이제 포어그라운드였는데 이 포어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으로 눕기를 따서 원하는 백그라운드를 합성해주는 것을 실제로 타오바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이러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원본 이미지에서 알파 값을 추출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이 포어그라운드고 어떤 것이 백그라운드인지를 판단하는 밸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 밸류를 추출하면은 이 포어그라운드를 딸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백그라운드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에서 제안한 이 논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이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의 논문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조금 썼습니다. 약 2,000개가량의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알리바바의 논문은 35,000개의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그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광고주들이 수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백그라운드 엘리미네이션 잘 안 되니까 광고주들이 본인이 사진을 찍고 얘를 눕기를 따요. 집중 눕기를 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고주가 만든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가 생기죠. 이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의 저작권을 알리바바가 사서 35,00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 성능보다 약 3배가량 로스 밸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이 모델 측면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거의 약 20배가량 더 많이 생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이 잘 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모델에서는 크게 달라진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이 모델은 원본 이미지를 받았을 때 원본 이미지에서 트라이맵이라고 어떤 것이 포어그라운드이고 어떤 것이 백그라운드이고 그리고 포어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인지 아리까리한 얼선테니티 영역을 찾아냅니다. 세 가지 영역을 찾아내고 그게 또 다른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그 또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엠넷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엠넷은 아까 만들었던 이 트라이맵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uncertainty 영역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무엇이 포어그라운드이고 무엇이 백그라운드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정확하게 판별할 때는 이 엠넷,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처리하는 영역의 그 알파 값과 이 트라이맵의 그 전처리에서 사용됐던 트라이맵의 밸류를 컨비네이션해서 최종 눕기 영역을 알파 값을 따내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최종 알파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트라이맵 중에서 uncertainty 영역과 foreground 영역을 사용하는데, 이 foreground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보다 확실한 그 알파 밸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알파 밸류를 측정을 할 때는 foreground에 있는 것을 그대로 냅두고 이 uncertainty 영역에 대해서만 이 엠넷이 추출한 알파 밸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맵의 foreground 밸류와 이 메이팅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즉 엠넷의 알파 밸류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최종 알파 밸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노벨티가 별로 없고,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노벨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그 앞에 그 결과를 보면 그냥 뭐 결과가 뭐 이전보다 3배가 좋아졌다고 했죠. 로스로.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냥 약간 나온 결과를 눕기를 이건 잘 땄어. 그래서 손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거는 오케이. 손댈 필요가 있다는 걸 이렇게 나로케이로 보면 어느 정도 퍼센트지가 될까요? 그런 것도 혹시 논문에 나왔던가요?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존에는 이 로스 밸류를 측정을 할 때 알파 밸류에 대해서 로스 밸류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눕기를 따서 새로운 데이터에 합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 다음에 이 합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러스가 또 있어요. 그 합성된 이미지가 그 좋은 이미지, 첫 번째 연구랑 비슷하게 좋은 이미지인지 아니면 잘된 이미지인지를 또 판별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알파 밸류에 대한 그라운드 트러스 값이 있어야 되고, 이 그라운드 트러스를 활용해서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눕기 알고리즘이 따서 합성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러스 알파 값을 사용해서 컴포지션한 그림과 눕기를 따서 얻은 컴포지션 그림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도 로스를 계산해서 얻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봐야 되긴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략 반 이상은 될까요? 아니면 더 되겠죠? 한 70% 될까요? 데이터셋이 따라서.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네. 로스 값을 평가하는 게 많이 이쪽에서 이런 테스트 사용자예요. 로스 값을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 예. 이 로스 값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평가인가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평가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 근데 눕기를 연구하는 데서는 로스 밸류가 정량적인 척도로 평가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또 말씀하셨듯이 이 민 앱솔루트 에러가 낮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람 평가를 해야죠.
그나마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와 이제 관련이 좀 봐서 저는 할 얘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장담은 사실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베스트인 아마도 현재로서는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로도 매저를 할 수 있긴 한데 두 개의 오브젝트 펑션을 적용해보고 어떻게 사람이 봤을 때 달라지는지는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와 실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타오바오에서 눕기를 따서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데이터셋 관련 논문인데 이 패션의 옷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데이터셋의 이름은 모다넷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베이에서 제안을 한 논문인데요. 이 컨트리뷰션 포인트는 약 55,000개 가량의 스트리트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레이블을 많이 붙여줍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애노테이션을 해줬고 그리고 각각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폴리곤의 인포메이션도 넣어줍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옷이 있을 때 이 옷의 영역에 대해서 그냥 이 낫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찍어줘서 이 옷의 엣지에 그 포인트들을 찍어주는 겁니다. 띄엄띄엄 포인트를 찍어준 데이터를 아마 폴리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딥패션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 딥패션보다 더 많은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고요. 가장 많은 그 카테고리들을 보면은 가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방이랑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윗도리 상의가 제일 많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프리시전을 측정해 본 결과도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카테고리는 바지랑 모자 그리고 신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신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투 텍스트 관련된 논문인데요.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목은 웹리 슈퍼바이즈 조인트 임베딩 for 크로스 모달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이고 여기서의 컨트리뷰션 포인트는 웹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러나 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노이즈가 존재한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노이즈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해서 MS 코코와 플리크 30K에 대해서 스테이트 바드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를 리트리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센텐스를 리트리버를 한 거예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센텐스를 리트리버를 한 거죠. 그 메소드를 보면 이 플리크 30K라든지 아니면은 이 MS 코코 데이터셋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그라운드 트러스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이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CNN으로 인코딩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각각 GRU로 인코딩을 해서 임베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플리크 30 여기서는 텀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 텀블을 보면은 이미지와 태그가 존재하게 돼요. 태그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단어 임베딩도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플리크 30K와 MS 코코 데이터셋에는 이미지와 단어 페어가 없기 때문에 이 태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를 추출을 했는데 그 단어는 센텐스에서 문장과 동사만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이 단어도 함께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시켰어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플리크가 아니라 그 텀블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태그를 함께 조인트 임베딩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시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로스 밸류를 추가를 해서 함께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된 로스 밸류는 그 레귤러리제이션 텀 같이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얻은 로스 밸류뿐만이 아니라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부터 얻은 로스 밸류를 레귤러리제이션처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분이 와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버 ML팀의 권선영이라고 하고요. 예, HMM을 다녀와서 저도 이제 광고 쪽 관련한 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디스커버리 하는지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어떤 멀티미디어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그 모디피케이션을 가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2가지 논문 그리고 모디피케이션 관련된 2가지 논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컨텐츠 디스커버리 관련된 논문인데요. 실제로 광고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을 때 요즘에는 그 뭐 물건을 다이렉트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건을 대놓고 판다든지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대놓고 광고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철학을 담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뭐 그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에어프랑스라든지 구찌라든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훨씬 좀 미적으로 좀 더 아름다워 보이거나 좀 뭔가 가치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이미지를 실제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메소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제 실제로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실제로 100만 개가 넘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927개 저희가 뭐 알만한 뭐 구찌 뭐 에어프랑스도 있지만 뭐 BMW라든지 뭐 그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다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데이터셋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용되고 있는 안에 이제 구조 자체는 브랜드랑 그 실제로 이미지 포스트 안에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해서 관련 있는 포스트를 브랜드와 관련 있는 포스트를 유출을 하기 위한 건데요. 크게 보시면은 이제 크게 보시면 트래플렛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앵커로 놓고요.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 포스트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포스트라고 보고 그리고 그 해당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네거티브 포스트라고 놓고요. 네거티브 포스트 PY라고 놓고 트리플렛 로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레스넷이나 그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1024개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요. 브랜드에 관련된 것은 어소시에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또 별도로 두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각각의 브랜드를 또한 1024개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둘 간에 이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거를 트리플렛 로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 칼스버그 이게 맥주 브랜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실제적으로 맥주 브랜드랑 관련 있는 사진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가치나 철학을 담고 있을 듯한 그것도 이제 폴스 그러니까 실제 맞지만 어쨌든 이거 아니라고 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진들이 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좀 맥주 사진이어가지고 칼스버그라고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맥주 뭐 브랜드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벌써 포지티브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브랜드가 사실 뭐 맥주 브랜드면 사실 맥주 브랜드의 이미지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간의 어떤 시뮬러리티가 약간의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저희가 이미지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페어와이즈 로스로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트리플렛 로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플렛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샘플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지가 실제 마지막 그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딥 트리플렛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은 그 트리플렛 로스를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세 가지 트리플렛을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안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논문 자체가 퀀타이제이션이어서 최종 그 뭐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위크 오서그널러티를 이제 텀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방법 자체가 전체의 샘플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고 그룹 안에서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을 해서 그 특정 그룹 내에서 이제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룹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능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서거널리티 관련해서는 예, 저기 오른쪽 세 번째 텀을 보시면 예,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시뮬러티 같은 걸 보면 자기 자신에서는 곱하면 1이 되고 자기랑 남에 대해서는 이제 0이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텀을 붙여가지고 예, 그 오서거널리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제 트리플렛 퀀타이제이션 적용했을 때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룹 하드에 대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샘플링 방법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학습 상태 학습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학습도 훨씬 빨리 되고 맨 마지막에 수렴이 됐을 때도 성능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그룹 하드라고 하는 방식을 썼을 때 훨씬 더 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로 표현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로 굳이 표현을 하는 것은 뭐 나중에 학습이 다 되고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바이너리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다면 서치 같은 거를 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서 그런 용도로도 이제 바이너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비트 수가 훨씬 많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좀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뭐 퀀타이제이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두 개의 논문은 그 이미지를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것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포토 스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 저희가 실제로 카메라를 찍을 때는 좀 가로로 긴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걸 보면 정사각형의 사진들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양쪽 끝을 뚝 잘라버리면 의미 있는 부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이 정사각형 안에 집어넣게 변형시키는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셀리언시 컨텐트랑 오브젝트 쉐이프, 그다음에 씬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변형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사실 이거를 그럼 뭐 어떻게 변형을 시킨 게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실제적으로 몇십 명의 전문 포토그래퍼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실제로 이 작업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걸 결과로 라벨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스컬라이제이션 여기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실제로 포토그래퍼가 작업한 것을 라벨로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학습 자체는 그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그 스케일링, 심 칼빙이랑 크로핑이랑 그다음에 스케일링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값을 라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밸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걸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knowledge distillation 원래는 이제 굉장히 하드한 굉장히 캐퍼시티가 큰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좀 가벼운 네트워크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는 라벨 자체가 원래 사실은 컨티뉴어스 밸류를 가진 라벨인데 또 불구하고 그걸 원핫으로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소프트한 타겟을 실제로 다시 좀 프리딕트한 리그레션 값이랑 좀 맞춰주는 여기 perception이라고 하는 로스 자체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목적 자체는 컨티뉴어스한 원래 라벨 값이랑 이제 프리딕트한 라벨 값을 맞춰주는 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컨티뉴어스한 밸류여서 원래 리그레션이 최종 목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constraint라고 해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그 항목 자체가 사실은 합이 1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뭐 하나만 특출나게 더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합이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합이 1이어야 되고 각각의 값은 0보다 큰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텀은 그거에 대한 텀을 이제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예, 결과를 보시면 요렇게 이제 뭐 요렇게 애기 사진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버릴 때 그냥 뭐 잘라버리게 되면 뚝뚝 잘라버리게 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라버리게 되면 토끼 그림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토끼도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인 내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 내용을 사각형 안에 잘 담을 수 있게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광고 쪽 그걸 하다 보면 네이버 쇼핑에서도 보면 네이버 쇼핑이 광고하고 있는 사이즈가 약간 세로로 긴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이런 걸 조금 적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은 이제 텍스트 스타일리제이션? 예, 텍스트를 어떤 스타일에 입히는 거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걸 이제 unsupervised로 작업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같이 쌍으로 넣어줬어야지만 되고, 그래서 이제 타겟 문자를 넣었을 때 유사한 형 스타일로 변환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원하는 그냥 문자를 주고 텍스트를 주고 바이너리 이미지에 텍스트를 주고 스타일을 그냥 같이 넣어주게 되면 해당 스타일이 텍스트에 입혀지는 그런 작업이 되는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패스로 텍스트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위에 쪽 내용은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바이너리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원하는 스타일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윗단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에 관한 파트인데요. 이 윗단에서는 텍스트가 원하는 스타일로 얹혀지게 되고요. 밑에 단에 대한 작업은 실제로 이 이미지 안에 그 텍스트를 넣고 싶은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련된 파트인데 이 원하는 텍스트가 어떤 공간 자체를 지정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그냥 판단했을 때 가장 여유 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좀 센터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집어넣게 되는데요.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자체는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고요. 여기서의 이 논문 자체의 컨트리뷰션은 이 위에 텍스트 자체에 대한 스타일은 기존 거로 이용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빈 공간 안에 이 텍스트를 어디다가 잘 집어넣을지가 조금 더 이번 논문에서는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뭐 좀 베리에이션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셀리언트 파트가 아니고 그리고 보면 그냥 강제적으로 좀 그런 빈 공간에서의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을 그냥 강제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제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대한 거를 에스테틱 로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데 사실 꼭 가운데가 항상 가장 좋은 위치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변환된 결과들인데 예,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는 그 여기다가 뭐 문자를 넣고 싶은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이미지는 스타일, 문자의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은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문자의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 최종 아웃풋을 밑에 보시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죠. 저는 특히 가운데 거랑 뭐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런 논문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분이 아마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ML의 어영정입니다. 제가 ACMM에 가서 본 논문들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 재밌었던 것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것은 유저 가이디드 딥 애니메 라인 아트 컬러리제이션 위드 겐인데요. 인풋으로는 이렇게 라인 아트하고 유저의 스트로크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색깔에 맞춰서 이 이미지를 오른쪽과 같이 컬러라이즈하는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라인 아트하고 이 힌트로 들어간 유저의 스트로크하고 이 라인을 입력으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넣어서 뽑은 피처를 세 개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어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아트는 손으로 다 그리기가 어려우니 그냥 모든 그림들에서 바운더리 디텍터를 따로 돌려서 나온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겐 아키텍처를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가지고 이렇게 페이크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피처와 함께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이 피처와 맞는지 그리고 리얼 이미지인지를 같이 컨디셔널 겐의 원리에 따라서 페이크라고 판별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이 컨디션에 따라서 1이 맞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생성된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VGG 피처를 가지고 컨텐트 로스를 재서 퍼셉추얼 로스라고도 하죠. 이 로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이런 라인 아트와 이런 컬러 스크리브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런 먹입니다. 여기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게 라인 아트가 아니고 이 피처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 라인 아트에 오버피팅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데 라인 아트를 넣어서 나온 결과와의 비교 같은 게 없어서 그건 좀 의아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디렉션 어웨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인데요. 기존에 게티스라는 사람 일단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컨텐트 이미지와 이런 스타일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컨텐트가 스타일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것이 스타일 트랜스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게티스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작한 태스크인데 최근에 저스틴 존슨이 만든 스타일 트랜스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유저의 인풋을 같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 이미지에 유저 인풋을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나면 여기 보시면 차이가 별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문양이 생성이 되었죠. 원래는 여기에는 좀 위아래 같은 문양이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인풋에 대해서 이런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캉이라는 사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뉴럴넷에 넣을 수가 없어요. 디퍼런시업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나온 결과물을 그라운드 트루스 삼아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나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이 네트워크를 여기다 넣어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와 이 유저의 입력이 들어간 이미지와 이 플로우가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이 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유저가 인풋을 세로로 주면 세로 모양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가로를 주면 가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논문은 뷰티겐입니다.
페이셜 메이크업을 트랜스퍼한다는 논문인데요. 올해 CVPR에도 비슷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그거의 약간 마지널 임프루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력을 오른쪽 위 스타일처럼 만들어 달라 하면 이런 식으로 화장이 트랜스퍼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사이클겐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겐에 퍼셉추얼 로스도 넣고 추가로 메이크업 로스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 메이크업 로스는 보시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소스를 이 레퍼런스처럼 화장을 시켜라 라는 작업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셋, 이 사람들이 데이터셋도 만들었는데 데이터셋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부분, 코 부분, 눈 부분, 입 부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걸 다 뜯어서 따로따로 매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차이가 비슷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셋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장 안 한 얼굴과 화장한 얼굴을 모으는데 다양한 인종과 포즈와 표정 등등을 모았다고 하고 메이크업 스타일로는 스모키 아이, 플래시, 레트로, 흥미롭게도 코리안, 재패니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약한 화장부터 헤비한 화장까지 이렇게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오브젝트 디퍼런스 어텐션인데요. 이건 VQA 논문인데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런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답을 장미가 긴 꽃이다, 키가 큰 꽃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랭귀지 벡터와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나온 각 윈도우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나온 피처를 가지고 합쳐서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이 답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로 풀었었는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디텍션된 객체들을 피처로 표현한 것을 뺄셈을 해서 그걸 기존의 어텐션 네트워크에 집어넣듯이 하면 답이 더 잘 나온다는 건데 뒤에 있는 모티베이션은 이게 사실 퀘스천이 비교에 적절한 퀘스천에만 잘 적용될 법한 방법이긴 한데요. 가장 큰 플라워를 고르려면 이 플라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들의 피처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 디퍼런스를 구한 게 약간 어느 쪽이 크냐는 이니퀄리티 질문을 한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그 결과랑 랭귀지 피처 퀘스천 피처하고 합쳐서 답을 내면 이런 비교류의 질문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문들입니다. 저는 ACM 멀티미디어에서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인간의 모습과 모션 액션을 인식하는 쪽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리뷰할 페이퍼는 네 개고요. 멀티 휴먼 파싱 태스크에 2개,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에 하나, 액션 디텍션 태스크에 하나, 모두 4개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Understanding Humans in Crowded Scenes라는 논문이고요. 멀티 휴먼 파싱이라는 태스크를 이 저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ABCD로 휴먼 파싱에 대한 4가지 태스크가 나와 있는데 A에 있는 디텍션은 인간의 각 인스턴스를 바운딩 박스 레벨에서 로컬라이즈 하는 문제고요. B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상의 모든 그러니까 픽셀 와이즈로 어떤 인스턴스에 속하는지 라벨을 붙이는 문제입니다. C에 있는 휴먼 파싱은 인체의 각 부분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머리, 다리, 팔, 그 외 패션 아이템 같은 걸 시멘틱 라벨을 붙이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4명 있는데 머리 부분이 4개가 파싱이 돼 있지만 각각의 머리와 몸통, 다리를 붙여서 한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멀티 휴먼 파싱이라는 태스크는 휴먼 파싱 태스크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휴먼 파싱된 각각 인체의 부분이 어떤 사람 인스턴스에 속하는지까지를
알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합한 태스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 멀티유먼 파싱 태스크에 있어서는 기존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을 일일이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 저자들이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멀티유먼 파싱 문제를 풀기 위한 딥 네스티드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유먼 파싱 데이터셋은 약 25,000장의 이미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원래의 이미지와 인간의 신체 각 부분을 라벨링한 어노테이션을 주고 있고요. 사람의 11가지 바디 파트와 47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나눠서 총 58개의 카테고리로 라벨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딥 네스티드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3개의 겐-like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G1, G2, G3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G1의 RGB가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G1이 내놓는 인풋이 G2의 인풋으로 컨캣돼서 들어가게 되고, 첫 인풋과 G1의 아웃풋, G2의 아웃풋 세 가지가 모두 컨캣돼서 세 번째 G3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G1 네트워크는 RGB 인풋을 받아서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사람 형태에 해당하는 포그라운드를 잘라내주는 네트워크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픽셀와이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G2 네트워크는 RGB 인풋과 G1의 시멘틱 세일렌시 프리딕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시멘틱 인스턴스 애그노스틱 파싱,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인체 부분을 잘라서 파싱하는 결과를 내주고요. 세 번째 마지막 네트워크에서는 앞의 결과들을 다 합쳐서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까지 프리딕션하고 각각의 픽셀이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전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부분은 G1, G2, G3 모두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똑같은 태스크를 다루는 멀티 휴먼 파싱 머신이라는 논문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데이터와 모델 측면에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MHP 몽타주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멀티유먼 파싱 문제를 풀기 위해서 MHP 솔버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HP 몽타주는 일단 한 사진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이터셋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배경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있는 이미지, 그리고 배경 없이 한 사람만 있는 이미지, 이 세 가지 인풋을 가지고 리얼리스틱한 배경에 여러 사람이 있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네트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 단계의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한 단계마다 사람을 한 명씩 추가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나이브한 방법으로 만든 게 위에 있는 이미지고, 자기들 방법으로 만든 게 밑에 있는 이미지인데 밑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HP 솔버는 멀티유먼 파싱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앞단에 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트렁크 네트워크가 공통의 피처를 뽑고 있고요. 거기서 파싱넷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넷이 동시에 학습되는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트레이닝을 잘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로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룹 인디비주얼 푸쉬 앤 풀 로스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각각의 픽셀마다 8차원의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8차원의 임베딩을 아웃풋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의 여기 세 사람 중에 같은 사람에 속하는 픽셀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 속하는 픽셀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반영한 로스가 그룹 인디비주얼 푸시 앤 풀 로스로서 여기 화살표를 여기 세 사람의 로스가 세 사람에 속하는 픽셀들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다른 색깔이 다른 사람이고요. 별표가 그 사람의 임베딩 픽셀들의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로스는 무게 중심들끼리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다른 사람의 경우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인디비주얼 로스는 각각 개개의 픽셀에 대해서 같은 사람 안에서는 가까워져야 하고 그 다른 사람 안에서는 다른 사람 사이에는 멀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스입니다. 결과를 낼 때는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 인스턴스를 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역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논문은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는 하나의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쿼리로 줬을 때 다른 카메라에서 같은 사람이 찍힌 사진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CNN 구조로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똑같은 CNN 웨이트를 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는 식으로 기존의 웍들이 다 동작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 모티베이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BCDE가 레즈넷 50 기반의 퍼슨 리아이디 모델의 블록 2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퍼슨 리아이디에서 머리하고 상체,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피처 맵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웨이트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강하게 액티베이션이 되기를 원하는 맵에서 다른 이런 빨간색에 해당하는 노이즈가 나온다. 이걸 문제로 잡고 있고요. 여기도 상체 부분만 강하게 액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에 노이즈가 있다. 여기도 다리가 강하게 액티베이션 됐으면 좋겠는데 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이 로컬 CNN에서 제시하는 것은 머리 부분, 상체 부분, 다리 부분을 각각 다른 CNN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컬 CNN 구조는 다른 구조와 비교를 하면 이미지에서 각각 이 로컬 바운딩 박스를 3개를 놓고 그 3개를 로컬 패스를 통과시켜서 글로벌 패스와 나중에 컨캣해서 피처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컬 CNN 하나의 빌딩 블록에 해당하는데요. 인풋 이미지 또는 피처 맵을 글로벌 컨볼루션을 한번 통과시킨 다음 그 피처 맵에서부터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머리하고 상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좌표와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 레이어는 2D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D 어텐션으로 각각 관심 있는 영역을 뽑고 피처 익스트랙션 모듈로 각각 머리, 상체, 다리에 해당하는 피처를 뽑게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모듈은 그냥 보통 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 글로벌 피처 맵과 로컬 피처 맵을 다 합쳐서 퓨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퓨전 네트워크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로컬 CNN은 실제로 퍼슨 리아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인데요. 인풋 이미지를 컨볼루션하고 맥스플링한 다음에 레즈넷 50 기반의 글로벌 백본에 이 3개의 로컬 CNN을 적용한 모델을 여러 개 쌓았고 제일 끝에 소프트맥스 로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이 트레이닝 되는 도중에 어떤 식으로 점점 바디 파트를 학습을 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F폭이 F폭이 많은 건데 점점 머리 그다음에 상체 다리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 결과를 마켓 1500일 데이터셋으로 그 데이터셋의 베이스 모델과 자신들의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쿼리에 해당하는 거고 윗부분이 로컬 CNN의 결과, 아랫부분이 베이스 모델의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잘못 디텍트한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액션 튜브 디텍션이라는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액션 튜브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여러 개의 스니펫으로 자릅니다. 이 논문에서는 8개의 프레임이 하나의 스니펫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2단계인데 인트라 스니펫 액션 디텍션으로 같은 색깔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같은 사람이 시간적으로 쭉 가면서 어떤 액션이 화면상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바운딩 박스이고요. 이 부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인터 스니펫 튜브 링킹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나눠졌던 스니펫에서 같은 사람이 연속해서 하는 액션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컨브 GRU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의 RNN이 인풋에 스페이셜한 정보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한 것이 컨브 GRU인데요. 컨브 GRU는 기존 GRU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부분을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으로 대체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풋으로 2디멘전의 피처 맵이 들어가게 되고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써서 스페이셜 템포럴한 릴레이션십을 모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미지 시퀀스에서 움직임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트라 스니펫 액션 디텍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CNN으로 피처를 뽑게 되고요. 그러면 그 뽑힌 피처가 컨브 GRU의 각 스텝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스니펫에 대해서 인코더가 쭉 인코딩이 된 다음에 마지막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첫 스텝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디코더 부분에서 역시 피처들이 아까 CNN으로 뽑은 피처들이 한 타임 스텝마다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 GRU의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디텍션 네트워크가 액션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액션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몇 가지 결과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바 멀티미디어 팀의 위동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디오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본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모달이고 오디오와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멀티모달 퓨전과 그다음에 템포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는 이제 주제로 일단 논문을 찾아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 퓨전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 이제 PVNet이라는 이제 논문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주제에서 코뷰 워크샵에서 나왔던 이제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PVNet이라는 거는 이제 3D 쉐이프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적용이 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D 쉐이프 리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3D 데이터가 있을 때 그 3D 데이터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레코그나이즈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인풋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그런 인풋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멀티뷰라는 이제 인풋인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각 점이 이제 x, y, z 이제 3디멘전으로 이제 나타내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뭐 n개일 때 n/3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어떤 행렬로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3D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다른 이제 평면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PVNet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멀티뷰를 같이 인풋으로 넣어서 조인트로 학습을 시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멀티뷰 데이터를 같이 학습을 시켜서 3D 쉐이프 리코그니션에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그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어텐션 임베딩 퓨전 메소드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컨트리뷰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이제 멀티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3D 스페이셜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이제 3D에서 이제 인터널 로컬 스트럭처 이제 정보를 프리졸브 하는데 좀 더 좋은 인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D CNN을 바로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반대입니다. 멀티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2D CNN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로컬 스트럭처의 인포메이션을 뭐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글로벌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로컬 스트럭처, 그리고 멀티뷰에서는 글로벌 스트럭처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3D 쉐이프 리코그니션에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브랜치라고 이제 불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브랜치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인풋이 들어가서 풀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멀티뷰 인풋과 멀티뷰 브랜치와 이제 컨캣이 돼서 마지막에 아웃풋 스코어로 이제 리코그니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2D CNN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 보시는 뭐 스페이셜 트랜스폼이나 엣지 컨브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멀티뷰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하나의 이제 평면 이미지가 이제 CNN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이제 피처 맵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피처 맵이 이제 풀링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피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글로벌 피처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텐션 퓨전 블락을 통해서 소프트 어텐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엣지 컨브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엣지 컨브라는 거는 이제 3D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제 주위 점들의 분포를 통해서 이제 로컬 스트럭처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하나의 점이 있을 때 뭐 K개의 이제 가장 인접한 점들을 이제 뽑아내고요. 그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엣지 컨브 피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각각의 엣지 컨브 피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풀링을 통해서 요 한 포인트를 나타내는 이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어가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이제 가까운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다가 이제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어떤 시멘틱한 이제 이미지를 인포메이션을 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가 뽑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제 그 멀티뷰 브랜치를 어텐션 퓨전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퓨전 블락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글로벌 뷰 피처라는 걸 하나 뽑아내고, 그 글로벌 뷰 피처라는 거를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의 수만큼 이제 리피트를 시킨 다음에 요게 다시 이제 컨캣을 통해서 이제 MLP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 어텐션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어텐션 퓨전 블락을 어텐션 퓨전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크게 논문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트리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고, 두 태스크 모두 이제 뭐 1%에서 한 6%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코뷰라는 이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코뷰는 이제 Comprehensive Video Understanding in the Wild라는 것의 약자로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워크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 웍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에서는 이제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그 비디오에 대한 액션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레이블이 씬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마다 어떤 씬인지에 대한 이제 레이블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좀 더 잘해보자라는 그런 타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액션과 그리고 이제 씬에서는 이제 뮤추얼 릴레이션십이란 뭐 코릴레이션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이번 ACM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익스트랙션하는 논문이 나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플링을 사용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텐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그 워크숍에서 이제 1등을 했던 이제 논문인데, 뭐 간단합니다. 이제 뭐 비디오를 뭐 유니폼하게 이제 자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세그멘트에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오고, 그 이미지를 그냥 이제 CNN에 넣어서 템포럴하게 이제 원디 축이 있을 거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템포럴 플링 블락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각각의 액션과 씬을 예측하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RGB 리스트에 대해서 CNN을 통해서 이제 피처맵을 뽑고, 그 나온 피처맵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나온 어텐션과 이제 어텐션을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퓨전 모듈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과 씬을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임베딩이 잘 뽑히는 거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